비대위원 선임되신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적 인지도라든가 주목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파워가 국민들이 비대위원회 모인다 그러면은 오늘 뭐 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은 주호영, 권성동 두 분 빼고는 이제 막 많이 알려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비대위가 사실 비대위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선거 이겼고 비대위를 할 때도 아니고 게다가 이 비대위가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거나 공천권을 쥐고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좀 어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은 다들 다음 전당대회 나가야지 하고 있으신 거고 조금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인물들 위주로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 변호사 잘 될까요? 아니 지금 비대 역할이 별로 없어요. 전당대회 준비죠.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오히려 전당대회 언제 할 거냐. 이제 그거밖에 안 남는 것 같고. 근데 빨라야 내년이라는 얘기가 거의 맞아요.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입니다만 예산이 보통 11월 말에 처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전당대회 하면은 욕 먹겠죠. 그럼 이제 먹죠. 1월에 해야 되는데 1월 5일 6일 되면 이준석 대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기 전에 아마 이제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 거기서 풀린다. 그거죠.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죠. 이제 추가 징계를 하거나 아예 못 돌아오게 하거나.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저희 당에서도 아마 묘수를 꺼낼 게 그 당대표 출마 등록을 풀리기 전에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자체는 1월 중순에 하더라도. 그게 그거지 그러면. 12월 정도에 아마 등록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추가 징계 지금 윤리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좀 조심해라 얘기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인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추가 징계를 고민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소해서 정지되는 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왜냐하면 김성진 그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못 믿겠다라는 거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추가 징계까지 갈 거냐도 되게 궁금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사실은 비대위가 할 게 별로 없어요. 또 이제 그럴 건 있죠. 예를 들어서 1월 만약에 이준석 대표 돌아온 다음에 후보 등록 받거나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원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원래 컷오프는 5대5고 본선은 7대3인데 그거를 또 손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룰 자체를.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원래 직무대행은 이거 비대위 선정 권한도 없는데 룰 바꿔가지고 그냥 권한 줘버리잖아요. 경선 룰도 바꿀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잘 반박하기가 요즘 모든 게 다 가능한 세상이 돼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시기성으로 쉽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에서 나오는 안건도 좀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혁신위 요새 활동은 뭐 하고 있어요? 저희 저도 하고 있는데 매주 소위원회 회의하고 월요일 날 또 이제 전체 회의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전체 회의 하고 조만간 1차 혁신안 발표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보는 거는요. 그러니까 저처럼 원에 있는 분들이 보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 3선 동일지역 금지 그런 거 좀 혁신안에 넣어줘라. 그러면 사실 민주당도 그거 좀 따라가면서 좀 하게. 민주당이 이미 장경태 의원이 다 내놨는데. 아니 근데 지금 우리는 혁신위가 지금 없잖아요. 혁신이 그렇죠. 있는 데서. 그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또 저희 같은 원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천제도 이런 것도 들어가죠? 혁신 안에? 네. 그런데 지금 보도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조영 위원장이 좀 민감한 얘기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공천 얘기는 뒤로 빼고 좀 뒤로 빼자 약간 그러고 있어가지고 처음 발표하는 내용에 공천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비대위가 잘할 거냐 말 거냐도 관심사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다음 이준석 대표는 언제까지 매일 방송에 출연하며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그 행동이 계속 언제까지 갈 거야? 그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하는 지금 윤 대통령이 100일밖에 안 됐는데 지지도가 떨어진 잘못들에 대한 지적은 동의하지만 이준석 대표처럼 지나친 건 또 안 된다라는 또 중간 정도가 생기는 것 같고. 그게 저는 주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당의 의원들이 대놓고 말은 못해서 그렇지 이 정도로 지지율이 빠지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인터뷰 같은 걸로 그 대통령실에 이런 부분 문제 있다, 인적 쇄신 가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근데 다들 이제
암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원래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한테 좀 대놓고 세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게 정치적인 금도 아니냐.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금도를 넘었다. 이건 쓴소리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직격이다라고 예. 보는 분들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징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억울하다는 게 많은데 이제 못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어찌 보면 예. 완전 본인의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안 싸울 수 없는 입장이죠. 근데 그거를 조용히 싸우면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처럼 참으라는 얘기잖아요. 선당무사 가만히 노려놓으라는 얘기인데 그런다 해서 이준석 대표를 복귀시켜주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어쨌든 자기 능력을 뭐 어쨌든 키워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재판도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하죠.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처분 신청 어떻게 그렇죠. 될지. 원래는 뭐 통상은 기각되는 게 맞는데 당내 사안은 잘 안 끼니까. 근데 이번은 좀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더구나 이제 조영 비대위원장도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하자 같은 절차적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만약에 이게 인용되더라도 그냥 다시 절차 문제를 고치면 된다. 다시 고치면 된다 그런 그런 했어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가처분이 받아줘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ALS가 문제다 이러면 그래 그럼 우리가 그걸로 만약에 인용을 하면 그냥 모여서 하자 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법원에 갔던 분들도 보면 비상 상황이 아니냐. 약간 내용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약간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봐버리면 그거는 뒤집기가 어려워요. 절차적인 문제는 하자 치유하면 되는데 다시 거치면 되는데 내용의 문제 보면은 못 건드리는데 판사가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본다는 얘기는 좀 주의 있게 본다는 얘기 아닌가. 예, 그다음에 예. 헌법상에 어쨌든 운영의 민주성 이런 건 있거든요. 설립은 자유 이렇게 돼 있어서 헌법도 중시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도 뭐 단어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분위기는 뭐 무조건 기각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재판 갔다 온 뭐 변호사들이나 아니면은 그 기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분위기 자체는 이준석 대표 쪽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고 해요. 이제 저희 당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 그 비상 상황이라는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그 저희 비대위 쪽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대리인 같은 경우는 대답을 잘 못하고 이제 대부분 정당의 자율의 범위 내에 있다. 이게 뭐 절차의 근본이 훼손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 변호사들이 보면 재판 때 유리했다고 해서 결과가 늘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뒤통수 맞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재판에서는 없어요.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측이 이준석 전 대표니까 그렇죠. 제기한 측 목소리를 판사가 충분히 들어야죠. 그럼요. 그러면 우호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결론이 그리 나는 건 아닌 거죠. 너무 과한 희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래도 인용 확률이 한 60%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정당에서 어느 정도 수준은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데 이번에 절차도 절차지만 이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네. 근데 직무대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민주적 정당성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직무를 잠깐 대행해주는 개념인데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원래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날려버린다? 이거는 그 직무대행의 본질에 과연 맞는 거냐. 게다가 그 직무대행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에 그렇죠. 다시 직무대행으로 복귀해서 네. 비대위원장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정치권에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언제 다시 정치인들을 부활할지 모른다 하는데 이렇게 재빠르게 부활을 해버리니까 저도 정신을 잘 못 차리겠습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참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각되면 이대로 가는데 인용되면 다시 또 무슨 절차 하자를 고치고 다시 또 무슨 위원회를 그 최고위원회를 다시 하고 뭘 하고 뭐 좀 뭐죠 중앙정국위원회 뭐 다시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만 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인용할 때는 절차 문제만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절차 문제는 하자 치유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버리면 비대위 자체가 자초되는 거죠. 그럼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 이게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 알겠습니다. 문제도 그런